안녕하세요. 저는 신중년 통하는 글쓰기의 강의를 맡게 된 김수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부에서는 신중년 세대의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치유하는 글쓰기, 또 두 번째, 돈벌이의 글쓰기, 세 번째, 기록의 글쓰기, 또 네 번째, 관계의 글쓰기, 다섯 번째, 확장의 글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부의 시간에서는 신중년이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 쓸 수 있는지의 그 기술에 대해서 또 5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신중년 통하는 글쓰기, 우리가 신중년 세대가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또 시도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또 확장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글쓰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한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어떤 신중년들은 특히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내가 내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신중년 세대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뻔뻔하게 글을 쓰세요. 어떻게 뻔뻔하게 글을 쓰죠? 저는 그렇게 성격이 밝지도 않고 나를 표현하는데도 주저하게 되고, 저는 집안의 어떤 형제에서 첫째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런 거 표현하는데 어색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알겠는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글을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모든 걸 다 시도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질문마다 각자의 해결법은 다 있지만, 어떻게 뻔뻔하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신중년 세대들이 조금 나이가 더 먹으면 더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 듣죠. 꼰대 같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글에 있어서만큼은 더 뻔뻔해져도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그동안 일을 하느라, 또 집안일을 하느라, 누군가를 챙기고 사느라 자기 표현을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잠깐 일기 쓰는 정도였을까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한테 뭔가 검사받기 위한 글쓰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글쓰기가 시작되려면 저는 태도 자체가 조금 뻔뻔해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뻔뻔함에 뭐가 있을까요? 글을 쓰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문장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적인 고민이고, 그 전에 더 먼저 수반되는 게, 선생님, 띄어쓰기 너무 힘들어요. 국어 왜 이렇게 어렵죠? 오탈자 너무 신경 쓰여서 어딘가에 내보이기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세요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를 쓰고 책을 낼 때는 물론 교정 교율을 봐야겠죠. 근데 분명히 교정 교율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내가 책을 막 써도 그거를 또 잡아주는 교정가가 있고 교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책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나 문단 나누기도 힘든데요. 그런 거 잡아주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소재는 정말 특이하고 좋은데 이거를 스토리텔링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또 잡아주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 우선 써보는 거예요. 내 얘기를 써보면, 오탈자 신경 쓰지 말고, 문단 어떻게 나눌지 신경 쓰지 말고, 제목 어떻게 지을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써다 보면 길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직접 써봐야지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더 뻔뻔하게 시작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SNS에 써보세요. 아니면 내 일기장을 폴더에 노트북에 만들어서 써보세요. 근데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계속 뻔뻔하게 쓰니까 조금 틀려도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검사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우선은 첫 번째 검사자인 내가 자꾸 검열을 하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저는 항상 권하는 게 그냥 쓰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두 번째, 신중년 어떻게 글쓰기 할까요?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그게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직업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작가가 됐지만,
그거는 누군가의 이야기죠. 사실 가상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의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신중년 세대한테 필요한 글쓰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먼저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를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질문을 그냥 하면 말로서는 정말 설명을 잘 하세요. 요즘 신중년 세대는 부끄러움이 또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자, 막 이렇게 질문 던지면 대답을 막 술술하시는데 이거를 글로 정리를 해보세요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드려요. 좁혀드려요. 자, 당신의 이야기 중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누군가 제3자의 이야기지만 나와 관련된 누군가의 이야기. 자,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머니라는 소재를 드리면 정말 잘 쓰세요. 다 누구나 어머니는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땠고 저땠고. 또 제가 또 다른 키워드를 드려요. 당신이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과자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러면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글쓰기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렵지만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더 플러스 해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나와 어머니, 나와 추억의 과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과제를 드리면 정말 잘 써서 과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글쓰기 연습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지금도 너무 잘 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독려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추억의 어떤 것들이 많고 나에 대한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꺼내서 써도 글의 소재는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지 몰라서 글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키워드를 딱 꺼내서 나와 플러스해서 버무리면 그렇게 글쓰기가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그 글쓰기, 나만의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이제 왜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보냐면, 자, 나만의 주장이 확고한 사람들 글 잘 써요. 나의 어떤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도 해보고 생각도 정리해보고 이미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쭉 준비해온 어떤 자서전이라든가 뭐 연구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건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만의 이야기로 글만 시작하면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나만의 이야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격은 어떤지, 또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기쁘고 무엇을 했을 때 슬프고 어떤 일을 경험했더니 너무 즐겁더라.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쓰지, 나에 대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글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신중년 세대들 중에서 글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해보세요 하고 그 항목을 강의 시간에 꼭 넣습니다. 자, 세 번째, 뭐 글쓰기 좀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습관으로 써라. 밥 먹듯이 써라. 자다 깨서 써라. 이러는데 전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이고,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작가다 보니까 이제 매일 부딪혀오는 일들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매일 글을 쓰는데, 이거 하고 지칠 법한데 제가 휴식을 어떤 걸로 하냐면 또 SNS 글쓰기로 풀어요. 그러니까 뇌를 휴식하는 거를 또 글쓰기로 풀어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왜 즐겁냐면 일로 부딪혀오는 글쓰기랑 또 제가 휴식하려고 하는 글쓰기는 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자, 가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랑 또 무대에 직업적으로 돈 받고 노래 부르는 건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신중년도 여태까지 글을 안 쓴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몰아서 이제부터 시작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매일 쓰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디다 쓸까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자, 어디다 쓸까요? 자, 아까 첫 번째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트북에 펴서 폴더에다 나만의 글쓰기 영역을 만들든가, 아니면 SNS 계정을 파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다가 나만의 계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 정말 책을 쓰기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한 꼭지씩 원고를 한 꼭지라고 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순간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 한 권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걸음부터, 근데 그 시작은 오늘부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부터 글을 쓰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즐거운 일이 많고 저녁 약속이 있고 친구랑 수다 떠느라 글쓰기는 무슨커녕 그냥 잠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루가 되고 또 내일이 되고 내일 모레가 되면 글쓰기 하려는 마음은 항상 있지만 자꾸 시간이 놓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글쓰기보다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직업적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오늘 너무 바빠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집안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없어서, 노트북이 고장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런 것들은 다 핑계고, 여러분들이 정말 글쓰기를 잘하려는 분들은 그 습관처럼 내가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쓰는 것도 좋고, 남들이 다 자는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어떤 힐링하는 시간을 갖던가, 아니면 나 그건 시간도 없다. 그러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요즘 이거 문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메모 앱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글쓰기 툴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정 하나 파서 매일 업로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장치도 많고 내 글을 점검할 수 있는 SNS 채널도 너무 많고, 또 예를 들면 뭐 브런치라든가 뭐 세 줄 읽기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매일 업로드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책으로 출판되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툴이 있어서 여러분이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중년 글쓰기 어떻게 할까요? 자, 네 번째 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잘 쓴 글을 눈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눈팅이 뭔지 아시죠?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볼까요? 자, 우리가 글쓰기를 잘하려면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독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생각을 많이 해라, 그리고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두꺼운 책 들고 다니는 사람 사실 지하철에서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책을 들고 다니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무거워서. 근데 어플리케이션 딱 열면은 요즘 책을 읽을 수 있는 앱들이 너무 많죠. 뭐 책을 많이 한데 모아놓은 채널도 많고,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SNS 채널을 열면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SNS를 지금 2020년인데 한 2013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어요. 뭐 이걸로 글을 써겠다, 아니면 글을 잘 쓴 사람 보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시인이 있었어? 이렇게 시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있었네? 팔로우에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다 보니까 그 주변 또 친구들이 다 시인일 거 아니에요. 시인 친구들 한 명씩 계속 맺기 시작합니다. 제가 팔로우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제 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표현하는 글귀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딱 가만 보고 있다가 제 글에 그대로 응용하면 표절이지만 약간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쓰거나, 그리고 또 시인은 아니지만 어떤 스필가나 에세이 작가가 글을 쓴 거 뭐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승전결을 제가 그분들의 글을 매일 보면서 알게 모르게 눈팅으로 습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쓰시는 어떤 칼럼니스트 글을 보면서 영화평론은 또 이렇게 하네, 뭐 드라마는 또 이렇게 보셨네, 뭐 그냥 글 잘 쓰시는 어떤 전업 작가나 칼럼니스트의 글 아니어도 요즘 전업주부들도 글 너무 잘 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SNS 채널에. 그리고 그냥 일반 직장인도 너무 글 잘 쓰는 분들 많고, 의사인데 글 잘 쓰고, 변호사인데 글 잘 쓰고, 음악 하시는 럭한데 글 잘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글을 다 팔로우해서 보면서 저의 글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응용하기도 하면서 제 글의 실력이 느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은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직장도 있고 자영업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거 말고도 다른 또 각자 다양한 취미생활도 있고, 그래서 글쓰기에 맞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SNS 채널이라든가 작은 책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틈틈이 보다 보면 그게 나의 어떤 글쓰기 실력이 매일 30분씩 1시간씩 하던 게 어느 날 쭉 쌓여서 나의 어떤
글쓰기 실력이 좋아지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자, 신중년 글쓰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5번째로 저는 마지막으로 공감력을 키우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공감력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감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봐요. 근데 그 공감력이 이게 단어로 있으면 공감력 다 아시겠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정말 어렵죠. 근데 저도 공감력을 어떻게 키웠을까 하고 봤을 때 제가 2가지 방법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이런 의뢰가 들어오죠. 애니메이션을 써달라고. 각본을 저는 쓴 사람이니까.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셔서 알겠고 또 자녀들이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동물.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뭐 지나가는 나무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개, 고양이, 뭐 사자,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지 개나 고양이, 사자가 아니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인화된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의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고양이의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사자의 어떤 용맹함이 나오기도 하고 뭐 나무의 어떤 부분이 또 나와야 되면 저는 나무가 돼본 적이 없고 사자가 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쓸까라고 했을 때 제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나가는 산책길에 나무를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매일 보면 더 좋죠. 저는 이제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개를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얘네의 습성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면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찰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마음이 어느 날 읽히기 시작하고 얘는 분명히 말을 못하는 생물이긴 하지만 저하고 어느 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눈빛만 봐도 얘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궁금한지, 배가 고픈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봤자 멍멍, 끙끙 눈빛만 보는데도 제가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강아지와 교감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중년 세대는 글쓰기에서 공감력을 갑자기 키우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쓰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키워드의 대상을 계속 관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으면 관찰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글은 술술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보고 자라온 동안 어머니의 변화를 관찰했기 때문에 관찰하려고 했던 게 꼭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고 말을 섞어보고 엄마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글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써라. 그럼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나는 우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우주에 대한 글을 어떻게 써볼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글이나 영화를 보면 SF 영화, 뭐 SF 소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상으로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가 어렵죠.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사람도 극히 극소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물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내가 일상에서 부딪혀오는 어떤 관계에서의 글쓰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공감력을 키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의 힘이 제일 중요하고요. 2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저는 그 관찰의 대상이 딱 생기면 질문을 해요. 네, 뭐 계속 귀찮게 질문하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나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무례한 질문 같은 걸 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관찰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절한 시기나 적절한 어떤 질문의 방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해서 누군가에 대한 글을 써야 되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그 제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A부터 Z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A-1이 나오면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글쓰기가 뭔가 이 사람은 자료조사를 충분히 했구나. 이 사람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글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하기, 두 번째 질문하기가 정말 공감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두 가지로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를 알았으면 실제 어떻게 채널에서, 글쓰기 채널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글쓰기가 어렵다면 저는 누군가 잘 쓴 글에 아까 4번 눈팅하기에서 자, 그거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 잘 쓴 글에서 댓글로 여러분이 공감 있는 댓글을 한번 써보세요. 내 글이 아니지만 내 글인 것처럼.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누가 나는 오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힘들었어요.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하기도 뭐하고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그런 가장이 그런 글을 썼다고 하면 댓글에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하고 하면서 공감하는 댓글을 한번 써보시면 내가 그 본문을 쓴 저자, 그러니까 글의 저자는 아니지만 댓글로 뭔가 소통을 하면서 공감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상대는 그 댓글을 보고 어떻게 고마워하고 어떻게 반대로 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무례하다고. 자,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력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한다. 너의 기분을 내가 알겠고 나도 나의 기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글쓰기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SNS에서 정말 잘 쓰신 글을 보고 아니면 저도 어떤 글을 보고 감동을 먹거나 뭐 슬프고 위로를 하고 싶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좋아요 꼭 표시 눌러주고서 댓글에다가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을 하나 남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글에 공감하고 있고 상대도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서로 소통하면서 이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년 세대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를 표현하고 공감 있는 글쓰기 그리고 재미있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냥 써라, 매일 써라, 공감력을 키우는 방법을 해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팁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전 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완성도를 자꾸 생각하면서 쓰지 말고 무조건 쓰고 나를 표현하고 용기 있게 드러내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만이 글쓰기의 전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1부에서는 신중년이 어떻게 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5가지를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오늘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5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중년 세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직업이라든가 요즘 N잡 시대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시대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시도하시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응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작한 글이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이 이어지고 2년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역사가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저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